삼성화재. (2분기) 민간 소비 개선에 힘입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7%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치인 연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지는 3분기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일반 청약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른바 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외국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의 적발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공조 수사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김연아 서울주택공사 사장 후보자가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기획하는 민간 도시 정비 사업 방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이 방금 전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을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형성한 뒤 30% 상한가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 시가총액은 48조 원이 됩니다. 수요 예측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역대급 관심을 불러온 만큼 상장 첫날 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수요 예측에선 1,667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 모두는 공모 희망가 범위 상단인 3만 9천 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주문 금액은 2,58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 못지않게 따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체 기관 투자자 물량 3,600만여 주 가운데 87.2%를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갈 예정인데 이들의 의무보호 확약 비율은 13.4% 수준에 그칩니다. 상장 직후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 출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따상으로 직행할 경우 은행업종 대장주인 KB금융 시가총액의 2배를 뛰어넘게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대부분은 이자 이익에서 창출되고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례적으로 공모가보다 낮은 2만 4천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플랫폼 공유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언택트 금융 모델의 비용 효율성 측면을 감안할 때 이익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는 매력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외형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판관비 효율성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 비즈니스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현재 증권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예상 시가총액으로 적게는 11조 2천억 원, 많게는 31조 원 규모를 예상합니다. 무려 20조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카카오뱅크를 기존 은행업의 테두리에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향후 성장성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지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시장을 통해 그 답을 내놓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대로 4%를 기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성장률은 선방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3분기 이후의 소비 충격이 얼마나 클지가 관건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로 집계됐습니다. 0.6%대 후반을 예상한 시장 전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민간 소비가 모처럼 회복된 영향이 컸습니다. 의류 같은 준내구재와 음식, 숙박 같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3.5% 증가했습니다. 2009년 2분기 3.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은 영향 등으로 1분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는 비교 대상인 1분기 수출이 워낙 좋아서 나타난 기저효과일 뿐 수출 기조 자체엔 문제가 없다면서 올해 예상한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7이라고 하는 수치는 잠재 성장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치, 2, 4분기가의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없다. 하지만 관건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3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내수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3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4단계 거리두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근데 사실은 이 백신 보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 성장에 상당히 좀 장애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기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에도 한국은행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학습 효과로 인해 소비 등의 충격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도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 폭이 커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는 건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손해율이 나빠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보험 사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갑자기 우측에서 사람이 뛰어들어 차량에 고의로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동시 좌회전 차로에서 한 외제차가 고의로 가속해 앞 차량과 접촉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과도한 진료비와 수리비를 받아내는 대표적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정비업체에서 주장하는 일명 가해자가 없는 가해자 불명 사고도 있습니다.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낸 뒤 담벼락 등에 부딪혔다며 전체 도색을 하고 수리 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적발 인원 역시 10만 명에 달합니다. 보험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허위 과다 사고.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입원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들이 금융 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 바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 고의 충돌 보험 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람은 1,300여 명, 할증 보험료는 무려 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고요. 선량한 국민이 보험 사기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조사 역시 강화됐지만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각종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사기들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대체 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런 보험 사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난해 한 1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사기 규모가 굉장히 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네,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보험 사기가 개인보다는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부 차량 정비 업체들이라든지 좀 병원에서 좀 암암리에 이제 좀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 사고가 났을 때, 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좀 사고 난 김에 좀 다른 부분도 고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오히려 공짜 수리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정비나 점검을 받으러 온 차주들에게 좀 공짜로 수리해주겠다, 좀 이런 식으로 허위 사고를 좀 접수 유도하는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보험금을 타는 사람뿐 아니라 정비 업체 쪽에서 오히려 이런 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렇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병원 같은 데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많겠지만 네. 일부 병원들에서는 좀 조직적인 보험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좀 사무장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앵커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즘에 뭐 윤석열 씨 장모 논란 때문에 좀 네, 시끄러운 걸로 더 유명한데 실제로는 이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네. 대리로 이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앵커 말처럼 이제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은 이제 의료인이나 국가, 좀 지방자치단체, 좀 이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만 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인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 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차렸다면 이는 형식상으로만 맞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고 네, 처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사무장병원에서는 가짜 입원 환자들을 데려와서 과도한 진료 명목들을 댄 다음에 보험공단이나 보험사들의 좀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의료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짜 환자들을 모읍니다. 네, 이 경우에는 지금 200여 명에 가까웠거든요. 한 193명 정도 되는 실제 사례였는데. 사례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뭐 이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런 치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얼마나 입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 기록지를 좀 거짓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 요양비용을 50억 원, 또 보험금 18억 원 가량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저건 거의 뭐 집단 사기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저렇게 사무장 병원 말고 일반 병원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과잉 진료인데요. 네. 병원에 가면 사실 먼저 뭐 실손보험 가입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좀 명확하게 사기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잉 진료를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과잉 건데. 진료. 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요. 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이제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만 약 1조 1,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근데 이게 5년 만에 약 8배 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백내장 수술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이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삽입, 좀 이런 수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 보험사들은 이런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과병원들을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과잉 진료라는 게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 네, 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규모가 아무래도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노골적인 편법들은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듣고 보니까 왜 보험 사기가 안 잡히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전문가들은 이게 아무래도 복합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보험 사기는 공조수사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전문가분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보험 사기 적발이나 예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누르면 풍선처럼 한꺼번에 조금 더 공조를 해서 뭐 건강보험이랑 뭐 민영보험이랑 같이 공조를 해서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협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공조수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한 보험사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보험사에 좀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들 간에 또는 뭐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에 이렇게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한다면 아무래도 좀 의심 가는 사례들이 적발될 수 있으니까 좀 적발이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 외에도 뭐 보험 사기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회에 좀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수사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좀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드렸고 앞서 장슬기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네, 사례들이 나왔는데 네. 이 걱정되는 게 사실 보험 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좀 여러 보험사 관계자분들도 만났어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좀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안 잡히냐? 좀 홍보는 안 하고 있냐? 네. 좀 물어봤는데 오히려 이 사례를 보고서 학습하는 좀 이런 효과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범죄를 홍보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좀 최근 적발된 사례들 가운데 뭐 10대에서 20대에 좀 보험 사기 적발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것도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따라하게 됐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청자분들이나 좀 시민분들이 아셔야 될 건 보험 사기는 엄연한 좀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나 말고도 하니까라고 하면서 따라하기에는 이건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인식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적발도 잘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품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가 만약에 보험 사기 이 부분 좀 제대로 잘 못 잡는다면 보험사도 문을 닫고 이 비싼 의료비, 차량 수리비 온 국민이 다 자비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는 무인 매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식음료는 물론이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대면 구매 부담을 느끼는 MZ세대 수요에 맞춰 취급하는 품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국 1000여 곳에 이르는 편의점 무인 매장. 휴대폰 인증이나 AI 카메라를 통해 출입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집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무인 매장도 생겨났습니다. 간단한 요금제 변경부터 휴대폰 개통까지 화면 버튼만 누르면 되고 기기별 사양 비교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이랑도 비교해보고 똑같은 사진 찍어보고 어떤 제품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확대는 어디까지 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본 것 같아요. LG전자와 현대차는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고객이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무인전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직원 눈치 볼 필요 없이 시끄러운 청소기를 직접 돌려볼 수 있고 자동차도 2차, 저차 충분히 시승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해보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막 시연하면서 낮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물론 과도한 응대에 불편함을 느끼는 MZ세대들도 무인 매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 시 겪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체험 시에 직원들의 시선이라든지 과도한 구매 권유, 비대면화에서도 고객 스스로 24시간 365일 언제나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원택 스토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 5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 매장. AI 등 최첨단 기술이 속속 도입되면서 언택트 시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요즘 국내 대기업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업체 인수 합병이 활발합니다.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인데 시장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벌써 2곳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들이 거액에 인수됐습니다. 식품회사인 CJ제일제당은 첫랩을 983억 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고 아미코젠 역시 비피도 지분을 6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장을 알아본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한양행은 지난 11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메디오젠에 투자해 지분 30%를 확보했고 LG화학도 지난해 4월 지노맨 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항암 신약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과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사람 몸속의 미생물을 이용해 신약 개발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까지 확장성이 넓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질환이랑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관련이 돼 있다. 서로 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됐죠. 대변 이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변 이식 하면서도 미생물을 좀 찾아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신약 개발들도 하고 있죠. 과양한 그런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더 부작용이 없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신약은 상용화된 제품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 3상 마무리 단계로
스위스 네슬라와 공동 상업화 계약을 맺고 FDA 품목 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연구 초기 단계로 후발주자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지난 2019년 89조 원에서 2023년엔 약 13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속도 전쟁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뭔가요? 예, 오늘 4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413일 만에 연락선 복원입니다. 네. 이 청와대가 그간 단절이 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 남북 양 정상이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 대북전단 살포 논란 때문에 연락선이 끊겼었죠. 예. 1년 1개월 만에 복원인데 박수현 수석의 말을 빌어보면 이번 연락선 복원은 관계 회복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남북 정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박 수석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또 이 남북 경협주들이 들썩였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10시경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이후에 아난티와 일신석재, 또 인디에프, 신원, 또 한창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광단지에 리조트를 건설했었고요. 일신석재는 통일교가 최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 인디에프와 신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라는 점이, 한창은 동북아권을 연결하는 평화 크루즈 페리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간 경협 얘기가 끝없이 있어 왔지만 남북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경협 사업도 진척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습니다. 경협 관련주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뭘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부동산 대국민 담화 예고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세종시 주재기자 연결해서 이 관련 소식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죠. 이번에는 어떤 언급을 할지 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담화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시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애매하긴 한데 내일 담화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이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순으로 부처별 부동산 정책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네, 누가 나오는지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 살짝 감이 오긴 합니다. 예.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같은 금융시장 얘기를 할 것 같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경찰청장이 설명을 한다는 건데 아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집값을 끌어올린 혐의로 12건을 적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또 최근 논란을 키우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해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홍 부총리와 노 장관이 부동산이 고점이라고 조정을 경고했지만 투자자들은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인지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또다시 자전거래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뭘까요?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스타벅스 품은 신세계입니다. 이 예. 신세계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오늘 이런 내용을 공시했는데, 스타벅스 본사가 보유 중이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 전량을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인수해서 국내 판매 권한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계약 후에 이마트가 67.5%, 또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이마트에게 그간 투자 자산 중 하나던 스타벅스를 결국 이 자회사로 넣게 된 셈입니다. 이마트의 이번 인수로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될까요? 예, 우선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마트와 연계를 해서 스타벅스의 굿즈를 판매하고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는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네. 이미 지난 5월부터 스타벅스와 SSG 랜더스 야구단의 협업 유니폼을 선보였고요. 신세계가 보유한 호텔 브랜드에서 스타벅스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세계는 앞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상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는 연 매출만 2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주주에 대한 배당도 최근 연 600억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인수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요즘 이베이 코리아에
야구단에 그야말로 M&A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린다고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청약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인 가구는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85%가 보시다시피 생애 최초나 다자녀 또 신혼부부 같은 특별 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는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집을 구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었나요? 이것도 1인 가구는 할 수 없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는 반드시 부부나 또 부양 가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다른 점은 반드시 신혼이 아니라도 된다는 점이겠죠. 네, 청약에서 특별 공급이 대부분인데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없다는 거고 나머지 15% 일반 공급은 어떻습니까? 일단 일반 공급은 청약 점수가 안 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은 100% 가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청약 점수가 높은 분들만 승산이 있으니까 결국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85제곱 초과 대형 평형뿐입니다. 문제는 이번 1차 사전 청약에는 85제곱미터가 넘는 평형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1인 가구가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혔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1인 가구가 소외감을 느낄 만한 일이 이번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이 되죠. 여기서 정부가 1인과 맞벌이 가구 특례로 혜택을 늘려서 88%까지 대상이 확대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상 범위를 늘려도 3040 세대 1인 가구 대부분이 혜택에서 소외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없는 이른바 흑수저 1인 직장인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반대로 소득이 낮지만 자산이 많은 금수저 가구들은 혜택을 보는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이렇게 혜택에서 제외하는 건 아무래도 출산율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고작 이 청약 지원 기회 그리고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받겠다고 험난한 결혼의 여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김연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시가지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 정부 공급 대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김연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 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다주택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제 연배상 저 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또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야당 비대위 시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시가지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주거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주택 정책을 펴는 데 있어 오세훈 시장과 투톱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이 민간을, 김 후보자가 공공을 맡아 재개발 사업이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SH 사장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심의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활성화를 좀 일으켜주고 공공주도형 재개발 재건축도 좀 활성화시키고 공공과 민간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만 서울시의 어떤 주택 정책을 실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청문 보고서 여부와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이 내정한 만큼 김연아 SH공사 사장 임명은 기정사실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요즘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공채 없이 IT 관련 인력만 따로 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은행은 벌써 올해 신입 절반을 IT 인력으로 채웠습니다. 은행은 문과생 최고의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첫 증시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 오는 30일부터 경력 3년 이하의 금융 IT, 서버 개발자를 뽑습니다. 채용 숫자는 2자릿수 규모. 카카오뱅크가 개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체 행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IT 관련 인력. 은행이라기보단 IT 회사에 가까운 셈입니다. 행원 구성의 변화는 기존 은행권에서도 감지됩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IT 인력만 200여 명을 뽑았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채용 예정인데 신입의 절반이 IT 인력인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도 이제 신입사원 공채의 내용을 보면 ICT 인력, 디지털이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이쪽 인력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ICT 인력들을 좀 뽑고 있고요. 예, 그 인력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가 저희 회사와 금융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전체 신입의 3분의 1 가까이가 IT 인력. 올해 역시 100명에 가까운 IT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열린 디지털 IT 부문 채용에서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구조조정도 활발합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5년 새 500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퇴직한 행원 수도 무려 2,100여 명. 대면 영업직군이 많은 1990년대 초 입사자들의 대규모 정년퇴직도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상경계열 직군으로 꼽혔던 은행원. 비대면 거래, 디지털 금융이라는 변화 속에 IT 인력 수급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번에는 뉴스앤마켓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네. 맨날 뒤늦게 나와서 시간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좀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도 배려해서 네.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재성 PD한테 음료수 하나 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가석방이 답이다. 혹시 이거 가석방 얘기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네, 누굴 것 같으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네, 맞습니다. 형기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1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고 또 재수감을 한 탓에 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론은 찬성을 좀 더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YTN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찬성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고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경제 활성화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확장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총수의 공백이 메워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난 5월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만 한 상태지 아직까지 장소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나 인텔 등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투자 결정이 지금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역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의 주가가 횡보하는 것이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전히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주주 환원 확대 전략을 감안할 때 선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예상해서 사람들이 투자가 몰리는 곳이 삼성전자가 아니라면서요? 어딜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알지만 제가 말하면 재미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그 베팅의 손길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물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제 연초에 16만 원을 기록한 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난주에 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시점인데요. 네. 이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고 반대로 개인들은 좀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석방 수혜자
화전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물산이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됐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삼성물산은 한화 종합화학 지분을 매각하는 등 투자 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굵직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실시 된다고 하면 대규모 M&A 가능성도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물산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상사 부분과 패션 부분 모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어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알겠습니다. 네. 뭐 어설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제가 7시에 보니까 네. 기온이 아침 7시에 벌써 30도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폭염이 심한 것 같은데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뭐 선글라스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트위터에서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예. 보시죠. 네, 여름에 양산을 써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야외에 있는 사람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양산을 쓰고 있는 시민들이 낮은 온도에 있는 파란색으로 촬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양산이 확실히 더위에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네. 예전에 그래서 좀 아주머님들이 좀 양산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건 편견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양산을 쓰는 이용자들이 연령대가 좀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따르면 양산은 패션 잡화 부문 검색어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검색하는 연령대도 보면 30대가 제일 많았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과거에 양산을 이렇게 앵커처럼 중년의 상징이라고 보는 편견이 있었지만 네. MZ세대들은 그런 편견에 개의치 않고 실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도 양산 쓰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좀 뻥치는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세대의 이 달라진 소비 문화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역시 집콕이 아닌가, 집에서 에어컨 쐬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하루 종일 재택할 때는 켜놓고 심지어 잘 때도 켜놓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기료 얼마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양산 팁과 함께 오늘은 에어컨을 통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팁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에어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구형을 정속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속형은 실내 온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같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틀고 특정 희망 온도에 도달했을 때 에어컨을 끄는 게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인데요. 가동 초반에 스스로 광풍으로 운전을 해서 설정 온도까지 실내 온도를 떨어뜨린 이후에 이제 필요한 만큼 최소 가동하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켜두는 점이 전력 소모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에어컨 중에는 이제 냉방 말고 제습 기능을 제공하는 에어컨도 있는데요. 네. 이 습기만 제거해주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다르다면서요, 전력 소비가? 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제습 기능을 해놓으면 전력 소모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일단 뭐 냉방보다는 제습으로 놓고 있으면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제습은 습도가 높을 때 전기료 소모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냉방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요금을 예전에는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계량기 하니까 굉장히 구수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좀 표를 준비했는데 여름철 사용량은 이런 기준점을 이제 기준으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누진 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머스크 대 베이조스네요. 네, 혹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매우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키워드를 보니까 뭐 역시 우주 여행 아닐까요? 아, 정말.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우주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본인이 세운 블루 오리진이라 해서 만든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했는데요. 3분의 여행을 했는데 300억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제프 베이조스가 꽂혔나 본지 일론 머스크에 대응하는 승부수를 띄워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 성공 소식은 우리가 한 차례 접한 바가 있는데 네. 이걸로
이걸로 머스크한테 승부수를 던졌다고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가 추진하는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블루 오리진도 참여를 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탓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베이조스가 파격적인 비용 할인 조건으로 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블루 오리진이 입찰이 되면 비용을 20억 달러 낮춰주겠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미 선정이 끝난 나사 프로젝트를 다시 뒤집으려고 한다. 이게 실제 바뀔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 공식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고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머스크의 승부수일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에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대결하는 분야가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테슬라 하며 떠오르는 전기차입니다. 예. 제프 베이조스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에 대규모 자금 투자는 물론이고 전기차 발주까지 나서면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2009년에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최근에 테슬라의 대항마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존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마존이 2019년 2월부터 리비안에 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1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또 배달용 전기 벤을 10만 대 선주문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역대 최대량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존은 이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전기차 시장 진출은 조금 뜻밖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갑자기 이 시장을 노리는 배경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이 안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이 있으시구나. 특정하기 어려운데. 예, 요게 이제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뭐 진출하는 경향도 있지만 제프 베이조스랑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CEO 간의 앙숙으로 꼽히는데 베이조스와 머스크는 뭐 공개석상이나 개인 SNS에서 서로 독설을 던지는 등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우스갯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부자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군요. 근데 네. 원래 뭐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밌죠. 싸움 구경이 원래 제일 재밌기 때문에. 네. 우리 플러스픽도 그런 재미로 보시는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기자가 요즘에는 별로 안 들이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 수급을 따라서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내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좀 아쉬웠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 단연 카카오뱅크의 청약이었을 겁니다. 결과 또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청약 결과 최종 집계 기다리느라 저희가 또 늦게 시작을 했는데 나왔습니까? 네, 지금 막 집계가 됐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의 대여인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에는 최종 58조 원의 증거금이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18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청약은 대표 주관사인 KB증권과 인수단인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을 통해 이뤄졌죠. 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어 현대차증권과 KB증권, 하나금융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 사실 청약 이전부터 이게 관심이 뜨거웠고 이튿날에 청약이 더 몰린다고 해서 저는 사실 더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카카오뱅크는 국내 IPO 시장 최대 규모인 2,585조 원의 주문이 접수됐었는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것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는 부진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복 청약이 안 됐다는 점일 겁니다. 앞서 정경준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고 어제 제가 짧게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투심이 다소 훼손된 탓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뭐 장중방송 채팅창에도 이 카뱅 공모가가 좀 높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어제 BNK에서는 목표가 또 24,000원을 제시한 리포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주 기관 배정분의 대부분을 외국계가 가져간 점 또한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중 약 55%는 기관의 몫이었는데요. 이 물량의 87.5%를 외국계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3.4%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실제 주식 배정 과정에서 이 외국 기관 투자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이 확약에 걸리지 않은 물량이 많은 만큼 상장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카뱅 청약도 그렇지만 카뱅 관련주들도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관련주 주가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1.39% 갖고 있는 예스24는 오늘 11% 넘게 빠졌고 4.93%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 또한 6%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하락폭을 많이 또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상장 일정은 일단 내달 6일입니다. 청약이 마감이 된 만큼 상장 이후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모주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전에 청약 얘기를 다룰 때는 저희가 뭐 따상 이렇게 행복회로 많이 돌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간만에 따상 소식 다시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맥스트가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 15,000원이었던 맥스트는 상장과 동시에 3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맥스트 또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맥스트는 뭐 그럼 시장에서 따상을 이미 또 예견을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겁니까? 네, 물론 카카오뱅크와 같은 대여급 공모주는 아니었지만 아마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다루기도 했었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3,382대 1로 균등 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 균등 배정 물량을 제외한 비례 배정 경쟁률 또한 6,763대 1에 달했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고 앞으로가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일 텐데 사실 아까 카뱅 얘기할 때 이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 맥스트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81%가 넘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최장 기간이 6개월에 걸려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관이 그럼 확약을 한 거고 기관도 지금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맥스트를 몰랐다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맥스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 AR이라고 부르죠.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맥스터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게 맥스트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상 인식을 통해 기존 GPS보다 훨씬 정밀하고 이 GPS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지난해 글로벌 AR 플랫폼 내 시장 점유율은 약 5%로 글로벌로 따지면 4위, 5위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다수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AR 솔루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리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메타버스가 뭔지 설명하기 저희가 바빴는데 기술도 그렇고 시장 관심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란 데는 국내외 이견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향후 5년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현재 6배에 육박한 27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블룸버그는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까지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단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력은 무엇인지 또 성장성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건 국내 기업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사실 개인들이 이제 정확히 기업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요. 메타버스에 뭐 투자는 하고 싶지만 정확히 또 평가를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 상장지수 펀드 라운드 1 메타버스 ETF는 엔비디아와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생태계와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KB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나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등 펀드를 통해서도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인 만큼 분석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ETF를 활용해서 대세를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tap.